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장순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왜냐?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할 거거든요. 2%는. 이 2% 대신 장순원 기자님이 부동산에 지금 원탑을 지금 꿈꾸시는 거 아닙니까? 2%는 제낀다. 부동산 잘 모르더라. 그냥 제끼고 싶습니다. 부동산 말고. 예. 네. 아, 그래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요즘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난리라고 하니까 네.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예상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난리가 났다. 예, 그렇죠. 여러 의미로 의미로 난리가 났다. 네. 양쪽에서 다 한쪽에서는 환호였고 한쪽에서는 한식. 누가 환호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일단은 뭐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었던 분들도 그렇고 집값이 오른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탐탁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조금 꽃이다 약간 이런 꽃이다일 느낌?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집값이 그분들 기준으로는 정상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 그런 기대도 있고. 야, 이게 크긴 크죠 이번에. 큰 것 같아요. 되게 금액으로 대출 규제를 생각보다 한다는 게.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나올 때 딱 예. 대선 다음 날에 나와서 대출 규제를 할 것 같다라는 그 말씀하셨죠. 들었는데 예. 그때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맞았는데 그때 생각했던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왔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의 규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기준으로는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는데 사실은 그냥 시장 기준으로는 좀 늦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 기준으로는 너무 타올랐는데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한 5월 말쯤에 부동산 TF 같은 게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무슨 국토부랑 금융위랑 막 해갖고 이렇게 열리는데 5월 한 20 며칠쯤에 추가 규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봐도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그냥 약간 구두 개입 같은 거.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2주 후에 대선인데 무슨 전 정부가 어떻게 그렇지. 규제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네.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대선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5월 말쯤에 5월 한 20 며칠쯤에 그 구두 개입을 했을 적에 네. 정부가 그냥 쭉 유지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그냥 규제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를 모르고 네. 바뀐 상황에서 또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뭔가를 했어야 되니까 지금 약간 사실 시장 기준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더 오른 상황에서 때리니까 규제는 또 더 세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규제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좀 소개도 해주시고 대표님 좀 평가도 좀 해주세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네. 좀 복잡하긴 뭐가 복잡한데 뭐 하여튼 세다, 강력하다 뭐 이런 아니,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빨리 꿈틀댔다는 위기감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근데 들어요.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네. 집값이 오르더라. 약간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던데요. 그런 것도 분명히 반영됐을 거고 결정적으로 요 며칠 전에 그 부동산원에서 주간 통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서울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1%씩 오르면 연간 단위로 치면 한 5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참을 수가 없죠. 저도 그거 보고 네. 나는 그동안 뭐 했던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 말씀대로 엄청나게 강한 뜨거운 시장에서 그 뒤에 얼마나 올랐는지는 좀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 네. 일단 규제 상황을 보면은 네. 첫 번째로 사실은 이 한 줄이 거의 다죠 이제 뭐. 그렇죠. 엄청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뭔가 틈새를 메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고 첫 번째로는 최대 6억 6개월 내 전입 의무 그 중에서 최대 6억인데 요거는 제가 다른 것보다 그 금액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다 비율 기준이었어요. 예. LTV 뭐 집값의 예, 뭐 20%, 40%, 60% 이렇게 비율 기준인데 처음으로 금액 기준으로 끊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어쨌든 그 목적,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상급지만 유독 많이 올랐다. 사실 서울 내에서도 좀 약간 외곽지, 뭐 소위 노도관, 금관구 이런 쪽은 별로 안 올랐으니까 예. 여기까지 규제를 세게 때리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했죠 상황이. 이걸 어떻게 풀까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금액 기준을 딱 끊으니까 이거는 약간 스마트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급지만 그렇죠. 노린 딱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한 40억짜리를 사요. 예. 6억 규제는 엄청 센 거거든요. 그렇죠. 10억짜리 사요. 6억 규제는 뭐 그냥 LTV 60% 정도니까. 그렇지.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딱 하나의 요건만으로 굉장히 그 상급지로 갈수록 좀 중간 이상, 가장 중간 이상, 핫한, 그렇죠. 중간 이상을 노린. 그래서 굉장히 좀 어쨌든 규제 자체의 어떤 요건이 좀 스마트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요것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정책 대출 같은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거를 후순위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생애 최초 대출은 LTV가 80%까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전세를 끼고 네. 거기다 후순위로 생애 최초 대출 6억을 얹어가지고 네. 80%까지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30억짜리 집을 네. 뭐 전세 뭐 14억, 네. 대출 6억 이래갖고 20억을 끼고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 생애 가능은 최초 했어요. 대출은 앞에 전세가 선순위로 있어도 그렇게 돈을 빌려주나요? 원래 안 됐었는데 네. 풀렸어요, 그게. 아. 요걸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과장이고요. 네. 예.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약간 후순위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크게 가져가는 거 그걸 막을 수 있죠. 이건 확실히. 그래서 왜냐면은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사도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6억 이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안에는. 그래서 무조건 6억 대출은 레버리지는 6억 아래에서 끼게 되는 그런 대출이고 그런 정책이고 네. 두 번째는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수도권 기준이에요. 이거는 여기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 현재로는 지방은 규제 지역이 없으니까 수도권 정책인데 추후에 혹시라도 요걸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했더니 뭐 지방의 대구나 부산 이런 데 핫해진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 지정하면은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영원히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좀 세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투자로 구입을 하면은 네. 대체적으로 전세를 끼거든요. 예. 대출이 안 나도 돼요. 그럼요. 그렇죠. 전세 끼고 전세를 사면 끼기 되니까.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집을 살면서 재건축 같은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걸 투자를 하면은 네. 이주비가 안 나와요. 나중에 여기가 이주할 적에 너 다주택자지 이주비 안 내줄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비나 그런 측면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강력하지는 않네요. 전세 그렇죠. 끼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6억이 이게 엄청나게 세고 두 번째 뭐 6억 이 다주택자 이거는 그냥 약간 상징적인 느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거는 사실은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뭐 막는다.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면 퇴거자금 대출을 따로 만들어서 규제를 걸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생활안전자금 대출에 대해서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지원금을 막 25만 원, 50만 원씩 막 꽂아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수를 예.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개인이 본인의 안정적인 아파트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좀 더 쓰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굳이 막아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은 주택 매수 금지 서약서를 써요. 어차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우리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 뭐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약간 세부적, 되게 약간 작은 느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약간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출 만기 30년까지 이거는 그 6억 이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6억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뭐 10억 이하나 9억 이하 이런 집들에 좀 강력하진 않지만 다른 효과 있게 걸릴 수 있는 규제는 요거예요. 30년, 40년이었다가 30년. 이러면 이제 DSR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한도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전체적으로 좀 더 줄이겠다. 그렇죠. 좀 더 줄이겠다. 6억에다가
좀 더 6억 한도에다가 조금 더 금액이 낮은 쪽도 그래도 조금 더 강화를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요게 또 화제죠. 요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바뀌는 순간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는 거를 안 하겠다.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적에도 이 잔금을 치를 적에 전세입자를 새로 들이게 되면은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진 않는데 새로 들일 적에 그 전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근데 결국 그래도 제일 불편한 사람은 그런 집에 들어가는 예. 임차인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는 그쵸.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는다는 그러니까 뜻이니까. 이거의 최초 시작은 사실은 임대인이 바뀌는 순간에 전세입자가 들어가면은 예. 요게 전세 사기에 좀 쓰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갈 적에 네. 집주인이 막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으로 딱 바뀌는데 어. 이 사람은 계약할 적에는 멀쩡한 사람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임대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요. 예. 바뀌었죠. 바뀌는데 무슨 약간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도 수요를 좀 차단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긴 했어요. 맞아요. 뭐 지금은 신한은행만 작년에. 하거나 막 이러다가 요거 먹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금융위에서 통째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보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분양 잔금. 분양을 받아갖고 잔금을 딱 치를 적에 임대인이 바뀌잖아요. 예,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받을 때 요거 내가 계약금 10% 넣고 좀 자금 조금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는 전세자금으로 땡겨서 요즘 실거주 의무가 그렇죠. 그걸로 없으니까 갭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신축에 들어가고 싶은 전세입자들, 전세입자 수요들. 왜냐면은 신축 전세는 싸잖아요. 네. 신축을 노리는 전세입자들도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못 받아요. 올 현금만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규제를 이쪽에 때리려고 했는데 요쪽에도 좀 불편함을 줄 수 그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저거는 살짝 타겟팅이 조금 잘못된 그렇죠. 좀 것 애매한 같긴 게 해요. 있고. 근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뭐 갭 투자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갭 투자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가니까 전세가가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약간의 수요를 막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뒤쪽에 따로 설명을 좀 의문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약간 애매하다 싶은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유예를 좀 둬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분양 물론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정책에 기반해서 나라가 세운 기존의 정책에 기반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당장부터 적용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인데 예. 2년 후에 입주하는 단지인데 이 정책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아쉽지만 2년 동안 뭔가 마련을 해야죠. 자금을. 근데 이 정책이 지금 입주하는 단지에도 적용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집을 살려고 하거나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 뭐 어디를 사야 되겠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네네네. 자금 마련 계획도 이렇게 대출 받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니까 그 뭐 계획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하지만 이미 쫙 플랜이 있었던 사람은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그 비판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달에 이거를 예를 들면 예고를 했으면 안 됐을까요? 언제부터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를 분석했을 적에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더니 예. 5월달, 6월달에 3단계 시행 전에 집 사야지라고 선수요가 물론 선수요는 있었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달 후부터 시행합니다라고 하면은 막판 불꽃이 타오르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튼 그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지만 요거를 택한 거죠. 선수요를 차단하는 거를 택한 거는 저는 그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왜 그건 있을 수도 있냐고 하면은 머릿속에 계획은 있어도 이 사람은 실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분양 받은 사람은 실행한 사람이에요. 분양 받은 사람은 실행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내가 이 분양권을
3년 동안 들고 있다가 예. 3년 동안 들고 있다가 다음 달에 입주인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실행을 아예 실행을 했잖아요. 했죠. 소유를 했잖아요. 어. 근데 갑자기 다음 달에 자금 계획이 꼬인 거예요. 지금 완전 꼬인 거죠. 약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물론 팔면 돼요. 후려쳐서 팔면 돼요. 그 근데 그게 세금을 엄청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도 내야 되고 안 올랐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P라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정책을 내는 게 구조적으로 수요를 억눌러 하고 집값을 내리게 하는 정책을 할 수는 있는데 예. 누군가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벼랑 끝에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저도. 몰아드는 저도. 그런 거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효과성은 모르겠는데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예.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입주하시는 그럼요. 분들도 적용한다라는 그럼요. 건 좀 애매하고 차라리 뭐 6개월 유예 뭐 이런 거는 이거는 6개월 유예 한다고 해서 선수요가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 기준이니까 선수요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약간 유예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예. 그다음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요거는 원래 100%였어요. 원래 100%였다 90% 줄이고 80% 줄어드는데 이거는 100%부터 생각하면은 100%일 때는 어차피 보증이 되니까 은행들이 심사도 방만하게 하고 거의 그리고 보증부 대출이니까 그 무슨 위험 자산을 아예 무위험 자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냥 무조건 내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라도 좀 줄였더니 은행들이 좀 심사를 강화하더라. 네. 요거를 10%더 강화하면은 10% 그러니까 심사도 강화를 하지만 위험 자산이 20%가 되는 거잖아요. 예. 금리가 높아져요.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 무위험 자산이었을 때보다 금리도 금리가 높아져요. 높아지죠. 아. 20%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에 그러네. 대한 금리를 얹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도 좀 보수적으로 나가지만 전세가도 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효과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를 그래도 낮추는, 전세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요거는 뭐 데이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때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요 2019년 12월 16일에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했을 때가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15억만 넘어가면은 한 푼도 안 해줘. 요거였으니까. 근데 이번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15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한 푼도 안 해줬는데 예. 그거를 깨고 올랐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는 더 올랐어요. 6억 제한 가지고 막을 수 과연 있겠어? 모르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봤는데 이때 보면은 2019년 12월에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빨 유동성이 폭발을 했어요. 하필이면은. 그래서 요 15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걸렸지만 이때 신용대출이랑 사업자 대출이 자금 조달로 많이 쓰였어요. 신용대출 폭발을 했어요. 맞아. 그때 마이너스 통장 엄청나게 풀로 땡기고 게다가 뭐 무슨 땡기고 금리도 뭐 2.2%, 2.3%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 직장인들도 막 2억 이렇게 땡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사에 나오는데 한 달에 월 그 신용대출만 3, 4조 원씩 증가해요. 지금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한 달에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 7조 원 늘어나니까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신용대출만 한 달에 3, 4조 원씩 늘어난 거예요. 2%대 금리로.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업 맞벌이 혹은 무슨 의사 부부 이러신 분들은 신용대출만 뭐 한 7, 8억씩 땡길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이 강력했지만 다른 자금 조달을 통해서 깼던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때는 전세가가 급등했어요. 임대차 3법 이후로. 예.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도 아니었고 예.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었죠. 전세가가 엄청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 이 금지되어도 갭투자 살 수 있죠. 전세가가 갭투자로 엄청 할수 올랐으니까. 있으니까. 그때 이때랑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이 훨씬 어렵죠. 다 토호제라서 갭 투자도 못 하고. 그러니까 토호제 플러스 6억 규제. 요게 되게 세요. 그 전세 두 개가 끼고도 못 사고 합쳐지니까.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은 6억밖에 안 나오고. 이게 겹치니까 굉장히 세지더라고요. 예전 2020년에는 전세 끼고 살 수 있는데 이 전세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깰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요 갭매스 요거는 둘째치고 신용대출이 이렇게 폭발을 해서 2019년 규제가 좀 깨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요걸 같은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수요를 선차단하겠다라는 건지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지만 다른 자금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것도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같은 아까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함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지금은 그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자꾸 꽂아줘야 되는 그런 수준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왜 또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신용대출이 1억 이상이면은 규제 지역의 주택을 못 사요. 사는 순간 회수해요. 계속 주택 수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계속 안전장치가 조회해보고 있네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런 정책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지금 규제 지역에 회수되는 거를 집을 사는 경우에는 회수된다라는 정책을 수도권을 확장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굳이 주택 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도 지금 다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범위를 좀 잘못 넓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집을 못 사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제한을 하고 또 하나는 정책대출을 축소. 요거는 제가 뒤쪽에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고 예. 정책대출도 축소가 됐어요. 네.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한 게 요거 사실은 중간 것들은 약간 그 곁다리 같은 거고 맨 처음 거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 거 요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 지금 총량제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예. 네, 가계부채 총량을 연간 기준 25%를 더 줄이고 올 하반기 기준으로는 반만 올 하반기에 그래서 이 6억으로 잘랐는데도 거래량이 만약에 막 폭증을 해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네. 그래도 은행에서 한 11월쯤 되면 이거 안 되겠다고 대출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로 6억으로 끊었는데도 거래량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어책까지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촘촘해요. 정책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강력하죠. 강력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두세 가지로 좁혀지는데 그 외에도 약간 틈새가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신용대출로 뭐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겠나면 그거 안 돼. 생활안정자금 안 돼. 이렇게 다 탁탁탁. 이게 사실은 뭐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뭔가 부동산 뭐가 나오긴 나올 거야. 네. 생각은 했잖아요. 그쵸. 뭐가 하여튼 규제는 나올 거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는 나왔고 네. 규제 방식이라는 게 하나는 수요를 규제하는 방식과 네. 공급을 늘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수요 규제를 먼저 그것도 강하게 내놓은 거는 공급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급은 왜 거기 항상 함부로 그렇게 내놓지 그렇죠. 마.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거는 좀 천천히 고민해서 내놓을게. 일단 수요부터 확실히 잡는다. 그런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그 국정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인수위처럼 하고 있는 예. 그런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현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섣불리 내놓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물론 약간 그냥 표현의 오해였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우리 주도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약간 문매를 예, 사실 예. 뭐 그거는 뭐 표현의 약간 오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부동산 종합 정책은 섣불리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대출 규제는 그냥 사실은 기존부터 고민을 해오던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채 관리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집값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책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약간 속도도 빨리 낼 수 있으면서도 효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 세금이나 뭐 괜히 수요를 강하게 통제하는 그런 규제 같은 걸로 예.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 거 하면 부작용 나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결이잖아요. 요거는 해도 공약을 어긴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요거부터 하고 세금은 안 건드린 거니까. 공급은 그리고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인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명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명되고 뭐 청문회하고 임명하고 하면은 사실은 8월일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좀 빨리 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이 정도로 강하게 하면은 대체 얼마나 과열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약간 대표단지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잠실의 리센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한 23억 전후 정도 됐어요. 좋은 동, 괜찮은 동 기준으로 23억 전후 했는데 최고 30억을 찍었습니다. 30% 가까이 올랐죠. 이게 반년이에요, 반년. 진짜 많이 올랐다. 진짜 많이 올랐죠. 와. 진짜 많이 올랐고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곳은 또 올해 초에 한 43억 전후 53억 됐어요. 이건 한 25% 정도 올랐죠. 와. 엄청나죠. 신반프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급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 서울 전체 시장은 좀 잠잠했어요. 예. 네, 작년 하반기에
그 상급지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비싼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은 작년 하반기에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작년 하반기부터 쭉 가져왔는데 작년 5월에 약 1년 정도 전에 34평 32억 정도 했는데 50억 됐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구나. 몇십 프로, 와. 60%. 헉소리가 나오는구나.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음마 26억 7억 하다가 40억 됐으니까 저게 요거도 실제로 저 호가 기준이 아니고 아니, 거래가. 거래가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같은 데서 이렇게 거래됐다라고 거의 확실히 더블 체크된 거고 나머지는 실거래가로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로 다 찍혀 있어요. 와. 실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실 같은 데서 그래프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는 갑자기.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뭐 있을 텐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다 6월 기준인데 요거보다 약간 덜 올랐을 적에 그 5월 말 이럴 적에 그거 보고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작년 뭐 한 중순 하순 이럴 때 요거 언더스탠딩 나와가지고 안 대표님이 안 프로님이 저한테 집값이 지금 거품인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 한 9개월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 9개월 10개월 전에 그때 제가 그런 무식한 발언을 그때 제가 그때 기준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 거품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거품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그런데 지난달에 나와갖고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물른 건 제가 맞습니다. 거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막 하진 않는데 예. 너무 지금 딱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그 규제 이번 규제에 옳고 그름 뭐 이런 거 뭐 구성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이나 뭐 옹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나올 만큼 굉장히 뜨거웠다. 엄청나게 과열이 됐었다. 그러니까 초반에 올해 초반에 그 토지거래 허가 그 해제되고 팍 튄 다음에 확대 지정하면서 약간 잠잠했는데 그때 아마 약간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해제를 하자마자 팍 쳤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확대 지정하니까 약간 잠잠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토호제 때문에 눌려 있는 것뿐이지 어느 정권에서든 요거 해제만 되면 이렇게 오를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한번 쳤으니까 한번 쳤다가 이거는 탁 건드려만 주면은 빵 오르는 그런 곳이구나. 예. 지금 안 사두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심리적인 압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뭐 금리 인하할 거잖아. 몇 번 할 거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2번, 3번 할 거잖아.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이재명 후보든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조차도 푼다 추경 30조 막 이런 얘기했어요. 돈 풀 거잖아. 금리나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할 거잖아. 그 다음에 뭐 공급 부족하잖아. 알아 다. 2026년, 7년, 8년 공급 부족하잖아. 예. 다 들었어. 이게 다 조합되니까 앞으로 오를 거를 약간 땡겨온 느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팍 올라서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 작년 말에 22억 후반이었는데 지금 26.5억까지 이것도 실거래가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예. 한 20%. 사실 20%가 말이 20%지 반기에 20%니까 엄청난 거예요. 반기에 20%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강남이 규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쳤었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엄청난 과열할 적에 효과가 있을까를 보면은 과연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왔나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추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이 필요한데 추정할 수 있는 좀 자료 같은 걸 좀 봤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김도읍 국회의원실에서 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서초구 요 상급지만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 받아 매수한 거래 중에서 7억 원 이상 대출 받은 비율이 서초구가 35%, 강남구가 38%. 그러니까 꽤 있어요. 7억 이상 대출 받아 매수한 비율이 그러니까 야, 그래도 이거밖에 안 돼요. 난 이거보다 훨씬 이거밖에 안. 나머지는 그럼 뭐 돈 좀 나머지는 그냥 7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산 거죠. 와, 아니 40억짜리를 40억짜리를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지? 맨 아래 25년도에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24년도 기준이니까 예. 아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네. 요때의 가격이 아니고 네. 요때 가격이니까 조금 뭐 50억이 아니고 30억대 한 30억, 30억 그렇죠. 정도라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7억 원 이상의 거래 비중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되게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이만큼이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앞으로는 대출 못 받을 테니까 집값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똑같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현금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이 생각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많아? 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예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현금도 많고 기존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 때문에 기존의 집값에 대출을 얹어 갖고 가는 경우에는 또 대출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엄청난 폭락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기대까지는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수요에 대해서 총수요의 감소는 어쩔 수 없거든요.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정도 데이터만으로도 어쨌든 강남 3구 그리고 25년도에는 아마 훨씬 높았을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금융위원장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1분기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6억 이상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 근데 예. 여기는 전체 거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반 정도는 그냥 새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 중에서 10%가 좀 넘으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한 20% 정도가 6억 이상을 받았다. 받을 거다. 라고 그 하면은 정도의 영향은 있을 그리고 거다. 서울 주택가의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 이렇게 보면은 소위 서울에서 한 중간 가격 이하의 주택들은 요 이번 정책에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안 받는 않는다.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뭐 하게 될 텐데 많이 조정을 받게 될까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 뭐 난리 났다 대출 못 받아서 뭐 했다 뭐 대혼란이다 호가가 사라졌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던데 실제로 가격이 과연 떨어질 거냐 아니면 지금 약간 과열 분위기였는데 그냥 좀 이렇게 쉬어가는 국면 정도가 될 거냐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혼란은 맞아요. 혼란은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찾아본다. 엄청나게 찾아보니까. 혼란이고 시장의 영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일단은 소위 말하는 조정장이라고 하면은 뭐 대충 5에서 15% 사이 뭐 요 정도의 가격 하락. 뭐 특히 많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올라갔을수록 좀 더 떨어질 가능성. 어떤 영향력이 크다고 봐요. 예. 또 가파르게 올랐을수록 어디나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0%, 15%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폭락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조정은 온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좋은 아파트 많이 오른 아파트가 상반기에 25%가 올랐어요. 예. 하반기에 10%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뭐 연간 상승률이 한 14%막 요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1년에 아파트값 14%가 올랐으면은 뭐 그 정도로 하지만 그렇다고 연간 14%가 무슨 반기에 25%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약간의 안정화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급락이 올 거냐? 저는 그거는 일단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왜요? 이번 정책의 수요를 차단하는 수요를 커팅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매물을 던지게 만드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보유세를 5% 때려요. 소유자한테. 예. 그러면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5%를 때려 1년에 막 50억짜리 갖고 있으면 2억 5천씩 내 이렇게 하면은 못 버티잖아요. 매물을 던진단 못 말이죠. 버티지. 근데 이번에는 매수자가 안 사는 거니까. 안 사는 거니까 살던 사람이 나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했는데 끊겼네 그러면은 안 팔리네. 살아야죠 뭐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고 하나는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팔릴 수도 있는데 6억밖에 안 나오면 나 못 사네. 저기 못 가네. 일단 살아야겠다. 예. 그런 케이스도 있어. 사실은 매물이 나오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줄여요.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는 그런 정책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은 내놓게 하고 매물이 나왔는데도 수요는 적게 만든다. 요게 되게 강력한 콤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적으로는 완화적인 당근을 던져. 예를 들어서 뭐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해줄게. 예를 들어서 다 비과세 해줄게. 팔도록. 그런데 사는 쪽에서는 6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 매물은 나오는데 사진 않아. 약간 이런 조화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폭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정책이거든요. 그냥 버틸 수는 있으니까. 버틸 수 있죠. 그럼 뭐 살던 대로 살면 되니까. 그리고 갈아타려고 하면은 대출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나는 갈아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폭락은 없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전세가가 하락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폭락 수준을 굉장히 강력한 폭락 수준을 온 경우는 역전세난이 있을 때예요. 역전세난이 있을 때는 이거는 마진콜이거든요. 만기가 됐는데 증거금을 더 내놔 라고 하는데 오늘 난 증거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이거 팔아야 돼. 그럼 매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2022년 말에 고금리 쇼크가 오니까 전세가가 훅 낮아졌고 전세 만기를 맞은 사람들은 막 3억 원씩 더 필요한 거예요. 3억 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던져요. 집을 엄청 싸게 던져요. 싸게 던졌는데 옆집도 더 싸게 던졌어. 그러면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매물 쏟아지는 매물이 겹치게 많아지면 폭락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건 아니고 가장 시장을 좀 약하게 본다고 하면은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시에 급락하는 케이스는 이번에는 이 규제 갖고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근본적인 그 유동성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하반 저는 일단은 장기 전망은 둘째치고 이번 하반기에는 저는 반등이 갑자기 약간 지금 잠깐 주춤했다가 반등 올 수도 있는데 전 이번 하반기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이번 하반기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과연 뭐 26년 또 1년 더 뭐 내내 갈 것이냐. 그건 다른 정책이 뭐가 콤비네이션을 그쵸. 뭐가 나오는지 그쵸. 저도 봐야.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콤비네이션 뭐가 나오는지 봐야 그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세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은 많이 떨어질 것 많이 같아요. 떨어질 많이 이번 올랐으니까. 하반기에 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격 레벨이에요. 지금은 건드리면 떨어질 그런 가격대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식도 엄청 오를 적에는 별거 아닌 악재성 기사만 나와도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막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유형의 악재성 기사라도 그냥 평범한 수준의 가격대였으면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쳤는데 오늘 악재 기사가 나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그렇죠. 뺨을 때려줬군요. 가격 레벨과 강한 정책이 맡겨있기 때문에 네. 뭐 꽤 조정이 뭐 하반기에는 조정도 오고 하반기에 반등이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역별마다 다를 수 있죠.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뭐 중급지 서울 기준으로 이걸 뭐 급지라고 따지면 좀 표현이 예. 애매한데 뭐 15억 이하, 네. 12억 이하, 음. 특히 12억 이하 요 정도는 이걸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봐요. 요걸로 굳이 뭐 뭐 유동성 무슨 대출도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일부는 풍선 효과가 있겠네. 왜냐면은 대출 6억밖에 안 나오니까 기존에는 마포 살 수 있었는데 12억 땡겨서 마포 살 수 있었는데 6억밖에 안 되면은 밑으로 가야 되니까. 영등포 정도 갈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포기하고 그냥 살던 데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의 풍선 효과도 뭐 있을 거다. 굉장히 강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풍선 효과 저는 엄청 세진 않을 것 같은데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의 지금 그 가진 자금과 대출 합쳐갖고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가려면은 여기였는데 요걸로 좀 낮춰야겠다.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풍선 효과. 그다음에 저는 그 지난달 나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저는 올해의 전망을 할 적에는 한 하반기나 뭐 올해 중반쯤 되면은 또 회복장. 그러니까 이미 오른 곳에 더 오르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안 오른 곳들의 회복장이 이제는 올 때가 됐다. 그냥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고 여기에서 어쨌든 이창용 총재가 그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긴 할 거예요. 유동성도 돈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유동성을 풀 건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이번에 막히지 않는 유동성은 풀리는데 이번 정책으로 막히지 않는 곳들은 유동성 효과를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소위 말하는 서울 중급지보다 조금 아래 15억 이하, 12억 이하 혹은 경기도 중에서 좀 괜찮지만 그동안 별로 오르지 않은 곳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좀 우상향, 그러니까 급등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봐서 집을 지금 살까요 말까요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상급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급지도 이렇게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 강남 원래 현금으로 사 이러면서 안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도 예, 많아요. 근데 예.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일단 한두 달은 지켜보면은 흐름이 나온다. 한두 달 지켜보고 떨어지면은 떨어졌네라고 사지 말고 더 보고 사지 더 봐도- 말고 예, 저는 일단은 안 산다. 상급지에 대해서는 사지 않고 돈이 있더라도 돈이 없어 못 살 수 있는데 돈이 있더라도 일단 지켜본다. 관망. 예, 관망이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뭐 그냥 이제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 외곽으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주로 사는 거면은 규제가 나왔지만 예. 사도 된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의 상급지는 이미 좀 오른 곳도 있지만 지방은 완전 지금 규제에서 좀 배제가 됐거든요. 그런 곳들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가격 레벨 기준을 봐야 되는데 지방 상급지도 거기 살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지금 전세 살아서 뭐 4년간 전세 사는 것보다는 살아서 매수해서 해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시다라고. 그 노도강이나 뭐 소위 말하는 중급지까지는 괜찮고 좀 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만약에 이제 거기 집을 가지신 분은 그 집 팔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네. 떨어진 강남으로 가? 그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소위 말하는 상급지의 집값도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지지가 되면서 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비슷한 질문인데 조정은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하여튼 수요가 하고 지금 난리니까 뭐 많이 떨어질지 조금 떨어지다 말지 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영향은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의 과거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여튼 버티고 항상 올랐더라.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 되면 야 이제는 진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이게 지금이 기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리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어. 그러니까 뭐 되게 옛날을 제외하고 음. 여태까지 뭐 2000년대 뭐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보면은 예. 2010년부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잠깐 반등했다 떨어진 2009년 하반기부터 한 2013년 초까지 요때가 제일 장기 하락기였어요. 그때를 제외하면은 예. 모든 조정장은 길어야 6, 7개월 요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조금 안정화가 돼서 예를 들어 3, 4개월, 4, 5개월 이렇게 지나면은 이론상으로는 전세가가 좀 올라야 되거든요. 전세 수요가. 왜냐하면은 강남에 살고 싶었어요. 학군이든 뭐든 간에 강남에 살고 싶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예. 나는 강남에 살아야 돼. 애 애도 때문이라지. 하고 뭐 아니면 내 직장이 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 생각에는 난 여기 꼭 살아야 돼.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살던 내 소유 집은 전세를 주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상급지는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월세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엄청 이 전월세가가 올라가는 정도가 약하면은 사실은 반등을 만들어내기 약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전월세가의 상승세가 세요. 매매가는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금방 내년 상반기, 내년 초 이럴 때 전세가 따라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는 매매가는 제 추정으로는 매매가는 당연히 조정이 간다라고 믿고 예. 그 기민하게 볼 데이터는 전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좀 더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예. 이제 좀 어쨌든 뭐 너무 과열이었으니까 정책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도 어쨌든 뭐 그 정도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 좀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하겠다. 공급 주도로 하겠다. 그러면서 공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도 내놨어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6억 이하나 다주택자 영원 요거를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와 중도금은 이제 포함 안 시키는 그죠. 포함 안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잔금 대출을 전환할지에 포함시키는 건데 이주비를 요거를 통제를 함으로써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재개발에는 큰 단독주택들을 재개발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사실 재개발해야지 조합원 대비 물량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재개발을 동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1+1이에요. 예. 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주택 두 채 분양해줄게. 동의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잘 먹혔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똑같았는데 1+1은 다주택 취급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 하나, 다가구 주택 하나여도 예. 분양 신청을 2개를 하면은 너 다주택 되네 이러면서 이주비를 빵원을 줘요. 그러면은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나 이주 못해. 이주비 8억 나올 줄 알았는데 빵원 나오면은 8억 예. 나오는 게 5억이 되는 게 아니고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은 나 이주 못해. 들어 누워. 왜 예를 들면 노량진 1구역이라는 입지 좋고 단독주택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조합원들이 60%가 1+1이에요. 갑자기 조합원 60%가 이주비를 못 받게 돼요. 이주 그럼 못해. 제가 못하는 들어내요. 거죠, 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책도 뭐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과 규정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떤 사업장부터 요거를 적용할 건가 경과 규정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땡기는 것 정도라도 최소한은 해줘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땡기냐면은 분양 신청 완료가 됐으면은 조합원들이 나 1+1 받을게라고 이주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 2채 받아야지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실행을 예. 했잖아요. 예. 저는 실행한 거를 소급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럼 분양 신청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됐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아직은 계획 그렇죠. 단계니까. 새로운 규정에 기반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예. 나는 이주비가 안 나오더라도 나는 현금이 많으니까 1+1을 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죠. 1+1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주비를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러네.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네. 대형 하나 하겠어라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분양 신청은 했는데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까지 뭐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 사이에 사업장들이 많아요. 거기 나는 이걸 모르고 1+1 신청을 했는데 이주비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생겨요. 그렇겠죠. 갈등이 생기고 갑자기 없던 비대위가 생기면서 조합장을 갈아라 막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요거를 그거는 이제 저는 최소한의 경과 규정 수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적용하면은 1+1 큰 단독주택 그 소유주들이 나는 이주비도 안 나오고 안 할래 이렇게 되면서 초기 재개발도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공급 정책을 되게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좀 고민을 더 해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위 정책이니까 요걸 고민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국토부가 새로 해갖고 요거 종합 정책을 했을 적에 조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책 대출을 축소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방도 축소를 했어요. 왜 지방의 정책 대출 지방? 축소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도 요즘 않았죠. 난리인데? 집값이 내려가죠. 그다음에 지방에 좀 소득이 서울처럼 높지 않으신 분들이 정책 대출을 실행을 해갖고 내 집 마련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거 복지 차원에서 되게 좋단 말이에요. 좋으면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없었잖아요. 지금 지방에. 예, 그렇죠. 근데 왜 도대체 지방의 정책 대출을 축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지방에 뭐 지방도뿐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수도권으로 끊는 것도 왜 대구랑 부산, 대구 수성구의 집값 10억인 곳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냅두고. 연천에 집값 2억짜리 신축 2억, 연천 수도권이라고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다 규제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방은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저는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것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신생아 특례론 그 포부는 30조 투입해서 막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책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를 별로 안 낳아서 집행이 별로 안 됐어요. 실제 실행이. 그래서 신생아 특례론은 그냥 아이 나오면은 금리 0.5% 정도 0.5%밖에 안 내려가요. 0.5% 정도 내려줄 수 있으니까 정책 대출은 조금 덜 건드리면 좋지 않을까. 어떤 출산율 뭐 이런 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거까지는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이고 비판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면은 돈 있는 사람만 그렇죠. 하는 거 아니냐? 현금 부자들만 상급지가 가능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제일 많이 그렇죠. 나오더군요. 고소득에 열심히 살아서 젊었을 때부터 소득을 많이 올려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안정적으로 내가 10억을 빌려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리금 상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굳이 차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는 일시적인 특단적인 정책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올해 2월에 토호제 해제의 효과를 봤잖아요. 이거 한번 하면요. 누가 총대 메고 해제를 하기가 했다가 또 올해 2월처럼 팍 터질지 모르니까 예. 이거는 어쨌든 좀 영구히 가기에는 되게 애매한 정책인데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정책인데 한번 하면은 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서 이런 분들이 타겟을 입고 그냥 한 가지 진짜 이게 핵심일 수 있는데 이거와 고소득 저자산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특별하게 분양가 상한제 로또 단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반포에 앞으로 내년도에 분양할 시세 한 6, 70억 정도 한 60억 여기 이름 뭐였나 반포주공 거기 반디클인가요? 그죠? 예, 거기가 지금 시세 한 60억 정도 한강뷰 안 나오는 것도 국민평균 60억 정도의 시세 평가를 받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적용하면 추정으로는 30억 정도에 분양을 하거든요. 예. 그럼 30억 안전마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30억 안전마진이라는 엄청난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그거를 분양 받으려면 현금 24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쵸? 그게 좀 그래요. 현금 24억이 있는 사람들만 혹은 누군가에게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 로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그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뭐 약간 뭐 매수를 제값 주고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현금 부자들이 한테 기회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냥 가능하냐 가능 여부인데 이거는 무려 2, 30억 안전마진이 있는 엄청난 로또 기회를 그런 사람들만 얻을 수 있고 더 심한 거는 심지어 신혼특공이나 생애채 쪽에는 소득 제한이 있어요. 예. 고소득자도 아니고 소득이 적으면서 24억 있는 사람. 야, 그건 진짜 상속받은 그쵸?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게 공정하진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거는 고민하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분양가 상한 강남에 그 분양가 상한제 받는 핫한 그 신축 분양하는 데들 그렇죠. 그런 데들이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경쟁률 약간 더 쉬워지잖아요. 예. 현금 부자들한테 조금 더 쉬워져요. 그걸 현금 부자들이 먹을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금 부자들만 상급지 집 사겠네라는 거는 약간 비판적인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엄청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불공정하거든요. 2, 30억씩 안전마진 있는 기회를 내가 지금 그리고 나는 소득도 좀 되고 앞으로 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소득 제한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와. 제가 그 디테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쫙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그러네.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은 아니에요. 예. 금융위의 대책이니까 요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을 적에 금융위가 내놨던 요거를 같이 포함해서 혹시라도 이런 분양, 청약 이런 것들과 종합했을 적에 불공정한 게 있네라고 해서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내놨다가 약간씩 구제, 뭐 시행령을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절대 한 번 발표한 다음에 자존심 상한다고 수정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이주비 이런 게 정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 좀 국토부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조금 완화 혹은 구제 뭐 이런 어떤 공정하게 좀 더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지 그건 않을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가 물론 뭐 예를 들면 가계부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공급이 좀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좀 가려서 빼고 그렇죠. 실제로 그것도 실수요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투기 수요나 뭐 이런 하여튼 뭐 너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를 좀 뭐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월세. 그 정부 박상우 장관이 최근에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번 정책을 얘기할 적에 금융위원장께서 혹은 한국은행 항상 말 많이 하시는 그런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전세 갭 투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요즘 여론도 많이 그래요. 그렇죠. 갭 투자, 갭 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갭 투기를 막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공공이 임대주택을 별로 주지 않아요. 몇 프로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줄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 예. LH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아요. 상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도 LH가 공급하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돈이 예.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기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별로 놓지도 않아요. 약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긴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땅값이나 뭐 이렇게 공사비 이런 거 대비해서 월세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50년 전에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을 때도 개인한테 다 팔아서 너희가 임대도 주고 그러니까 누가 서울의 아파트에 전월세 살고 싶어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월세 서울 아파트 살고 싶어라고 하면은 개인이 너가 임대 줘 국가는 그냥 땅만 제공할게 짓는 거는 건설사가 짓고 임대 주는 거는 개인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3기 신도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개인한테 분양하잖아요. 공공임대는 일부고 예. 개인한테 분양한 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의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임대주택을 개인이 개인한테 공급하잖아요. 예. 갭 투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갭 투자를 못하게 하면은 임대주택은 누가 줘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 거 하나 하고 이 사람들 그 전월세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다주택자는 갭투자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단 후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이게 전세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전세라는 것은 그 차익형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예요. 그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전세 시장을 지금 박상우 장관이 요 얘기가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전세가 역사적 사명 다 했다. 이건 모르겠지만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금 육성을 하고 전세 시장을 좀 월세 시장으로 치환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요 임차 형태가 전세가 월세가 아닌 되면? 월세가 되면은 매매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단점은 매매가가 내려오면서 임차 주거비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월세가 올라간다. 구조예요, 구조. 매매가는 내려오고 월세는 올라간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정책에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갭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전세에 대한 규제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대출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월세 시장을 육성을 하려면요.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월세로 돌려야 돼요. 예. 다주택자가 대출을 못 받게 하면은 전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을 막고 월세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금지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세 플러스 자기 자본으로 차익형 투자하는 것에서 예.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을 막지 않고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로 매입한 후에 월세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납세를 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허용해 줘야 돼요. 대신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처럼 예.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세를 놓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월세도 놓지 마. 대출 안 해주니까. 월세도 놓지 마. 전세도 놓지 마. 그러니까 이 주택 임차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다 통제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세도 놓으면 안 돼. 대출 받아서 월세 놓는 것도 안 돼. 뭐든지 당신의 레버리지 갖지 말고 뭐든지 당신의 현금으로만 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시장은 돌아가지 않아요. 앞뒤는 안 맞다. 절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파트 임대 사업자도 등록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는 대출 영원하고 법인으로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운영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예. 법인 종부세랑 취득세가 폭탄이라서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인원 한남 같은 데도 원래는 그 임대로 뭐 몇십억씩 가서 임대 해가지고 야심차게 이걸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게 분양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유하다 보니까 법인 종부세가 너무 폭탄이어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엄청 싸게 놨거든요. 그래서 막 5, 60억에 팔았어요. 지금 200억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으로도
임대주택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소위 일본이나 미국처럼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도 못 만들어요. 어떤 형식으로도 지금 그건 규제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건강한 월세 시장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매매가를 하향 안정화 뭐 시킬 물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동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임대를 레버리지로 껴서 하는 그런 상방 압력은 없앨 수 있어요. 갭 투자는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전세가 없으면. 갭 투자에 대한 약간의 뭐 제한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갭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주고 전세 보증도 낮추고 지금 80%까지 낮췄지만 예를 들어 전세 보증을 궁극적으로 뭐 50%까지 낮춰요. 0% 만들기는 너무 보증이라는 게 또 역할을 하니까 0%까지 낮추고 그래서 전세의 이점들을 많이 없애서 월세 시장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월세 시장을 받을 준비도 정책에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전세를 죽일 생각밖에 안 하고 월세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저도 걱정인 게 무슨 취지로 한지는 알겠어요. 저 박상훈 그러니까 후보자가. 근데 지금 전세가 갭 투자로도 쓰이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정부에서 뭐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금리도 별로 안 높고. 그럼 근데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바꿀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분을 언급하면은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김수현 사회수석이 문재인 네. 정부 때 사회수석이 이거를 원론적으로 사실을 맞는 접근을 했어요. 예. 다주택자는 적폐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폐가 아니고 임대사업 공급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런 예. 구조를 만들겠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니까 이론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디테일에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임차 시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구조는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게 사실은 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도 교수님이 그런 무슨 시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예. 뭐 교수님들이 다 이론상으로는 했는데 무너진 이유는 너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대출도 그때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서울에 LTV 40%를 끊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0% 이렇게 해놨거든요. 80% 등록하고 양도세 면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야 임대사업자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야 들어오니까라는 게 그렇게 빨리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빨리. 그렇게 빨리 임대사업자를 엄청 늘리고 싶었던 건데 천천히 접근해서 임대사업자 지금 임대사업자는 이제 등록을 못 하거든요. 금지예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근데 요것도 열어주고 예. 대신에 혜택을 덜 주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으면은 뭐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핵심은 지금은 다 규제. 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등록도 안 돼, 세금은 때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소위 선진국형 주거 구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전세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하고 뭐 이런 중심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진국처럼 임대 주고 거기다가 대출 받아서 그러면 대출 이자 플러스 세금 낸 것보다 월세가 조금 더 높아서 예. 내가 요만큼 먹는 아하. 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은 그냥 일반적인 선진국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그 전세를 때릴 생각만 하고 이걸 만든 생각은 지금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야,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뭐 바뀌면 갭 투자도 없어지고 이게 약간 뭔가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시기를 잘만 견디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잘 견디지. 그 중간에 혼란을 과연 잘 버틸 수 있겠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번 대책은 모르겠어. 금융위의 어떤 가계부채 아까도 하셨듯이 금융위의 뭐 가계부채 대책 성격이 좀 가깝고 이게 이번 거 청와대가 아니 대통령실도 우리 정책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책 아니라는 게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좀뭐 자기가 국토부나 주도적으로 만들진 않았어. 뭐 그런 얘기 정도겠지. 뭐 국토부랑 말씀하신 대로 좀 종합적인 어떤 좀 큰 그림을 그린 종합 대책이 나온다면 아마 이런 것도 좀 담길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종합 대책이 아니다. 대출 정책이지. 근데 진짜 전세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야 전세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 다 전세 들어가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뭐 그런 인식이 팽배했다면 요즘은 전세가 좀 문제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긴 한 전세 것 같습니다. 사기 그 이후로 예. 그리고 전세는 사실은 아까 마진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세가 대부분의 주거 그 임차 형태가 되면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긴 해요. 전세가 폭락하는 순간에 마진콜이 2022년 그렇죠. 팡팡 터져. 그거 그렇죠. 그나마 반년 만에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전세가 반등하면서 했는데 마진콜이 팡팡 터지면 사실은 네. 금융 위기의 뭔가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약간 일부, 그러니까 완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보다 월세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돌리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데 예. 방법론을 너무 거칠게 하면은 부작용이 뭐 많이 생길 수 있죠.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가 나오면 하반기에 이게 이번에 조정이 좀 있을 텐데 야 요거에 뭐가 겹쳐지면 진짜 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아. 아니면 꽤 장기적으로 떨어질지도 몰라. 뭐가 나오면 그럴까요? 이게 나오면 진짜 부동산 시장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위성의 문제가 있죠. 그렇게까지 할 거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부의 목표인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이걸로도 내가 조정을 예상했는데 저기서 또 한 방을 더 때려서 더 폭락시켜야 되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정부도 그랬던 무주택자의 바람이 어떤 정부 잔뜩 담겨 있습니다. 뭐 모유세를 한 5% 때리면 나가겠죠. 예, 그런데 뭐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딱 세우면은 예. 세울 때 어, 이거를 복잡계로 가야 돼요. 이 시장을 여길 건드렸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맞아. 문재인 정부가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양도세 중과를 때리면은 투자의 의욕이 없어질 테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양도세 중과를 때리면은 파는 사람이 안 파니까 요 정도까지만 가도 그리고 임대차 3법을 하면은 이거는 세입자한테 좋겠지, 임차인한테 좋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월세가가 엄청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건드렸을 적에 어딘가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그거는 공급 부족에 훨씬 더 영향을 줄 거예요. 공급 부족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공급이 부족하면은 당장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은 2, 3년 후에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공급 부족하고 전월세가 올라가고 하면은 이런 규제를 지금은 강력하게 때려도 나중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뭔가를 때리는 것은 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한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둔촌주공 죽 좀 넣으셨어요? 넣어봐야지. 이 현금 부자시니까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또 없어요. 미치겠어.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하여튼 뭐 격변의 시기를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좀 부작용이 없고 그래야 될 텐데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집값은 좀 안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상 뭐 대출 안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분들이 주변에 하도 많아서 네. 걱정은 좀 되네요.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뭐 그래도 집값을 잡는다는 방향 자체야 뭐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네. 아닌가? 집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웬 말이냐 이러나 모르겠네. 아니죠. 너무 많이 졌 강남 너무 많이 졌어요. 이 지금 장난도 아니고 누군가는 거기서 샀거든요. 그렇죠. 지금 50억에서 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거 50억 한 37억 이렇게 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분 걱정 안 해주셔도 예전에 됩니다. 음마 아파트가 2019년에 조정장이 왔을 적에 예. 18억에 샀는데 15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한 6개월 예. 만에. 예.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막 크크크크 망했네 막 이랬는데 예. 그게 40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8억에서 15억 됐다고 연예인 걱정. 조롱 받았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본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